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실생활에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GPTS라는 것도 나왔고 이제 인공지능 이른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앱스토어 장터에 올라오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의 삶을 바꿀 거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랑 그 중에서 또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좀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큰 걸로 보자면은요. 첫 번째, 당장 손에 잡히는 서비스로서의 큰 변화는 향후 2년 동안은 에이전트 시장이에요. 에이전트요?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에이전트, 킴, 그러면은 FBI에 있는 요원. 비밀 요원을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근데 요즘 얘기하는 AI에서는 오랫동안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계나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 매트리스 네오처럼. 네오처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이전트는 사람도 에이전트예요. 사람도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 스미스. 스미스뿐만 아니라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존재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도 에이전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요? 네, 사람도 제가 아까 기계라 그랬는데 기계란 말 빼고 그런 존재라고 정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보면 에이전트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에이전트예요. 그렇게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인간도 에이전트인 거예요. 챗GPT도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로 발돋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이전트로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파일럿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소개할 때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고 아예 영어를 그렇게 썼어요. 일반인들한테 소개할 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동화해주는 요원, 존재. 자동화된 존재. 자동화된 요원 또는 자동화된 그냥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우리는 요원이라고 번역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요원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에이전트라고 쓰겠죠. 에이전트인데 그게 이제 FBI 에이전트라 그러면 스스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려니까 요원이라고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런 코파일럿과 같은 에이전트 시스템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Q라고 하는 또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어요. 아마존의 Q요? 네. 그 네이버 장년 Q는 검색이고요. 네. 여기는 그냥 Q 진짜로. 네. 아마존이 작년 11월 달에 아마존 Q라고 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서비스는 한마디로 뭐냐? 다양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으로. 물건 살 때 매장에 가면은 뭐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애플 매장에 가면은 저 이거 애플 와치 요즘 배터리가 닳았는데요. 뭐 받고 싶은데 뭐가 좋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성능이 어때요? 이런 거를 온라인 매장이든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 대신 AI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에이전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걸 이제 팔기 위해서, 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매장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미국 자회사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AI가 수천만 개의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아까 예를 들면 네. 도대체 그 엔비디아 투자해야 되나, 뭐가 리스크가 있고 뭐가 뭐 있고 최근에 이슈는 뭐고, 그래서 우리의 퍼스펙티브는 어떤 거다, 전망은 라는 것들을 AI가 또 우리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처럼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에이전트도 있어요. 아예 리포트를 쓴다고요? 있는 리포트들을 이렇게 취합해 주는 게 아니라 써요. 아예 생성을 네. 새롭게. 네. 네. 그런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 Q 같은 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기업 환경에서의 업무 지원하는 에이전트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HR 에이전트 서비스다. 그럼 대기업에서 인사 관리를 해주거나 또는 인사 평가를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거나, 혹은 예를 들면 휴가 몇 개 남았어, 나 뭐 어쩌고저쩌고부터 포함해서 이런 걸 서포팅 하지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돼요. 이거 다 솔트룩스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도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제 빠르게 이전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어떻게 우리 일상이 변하고 하냐 그러면 일상생활의 곳곳에 그런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원이 아니라
근데 우리말로 하면 굳이 말하면 비서 같은 애들인 거죠. 인공지능. 뭐 CS 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CS 센터도 마찬가지. 작년에 그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난리 난 게 국민은행에 네. 국민 그 지주회사하고 국민은행에서 콜센터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작년 봄에 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콜센터에 상담원에 상담하는 양이 25% 이상이 줄였어요. 예. 그래서 퇴직을 시켰거든요. 그 거기 있는 상담사들이 네. 난리가 났었죠. 11월 달에 1월 달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가속화가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침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침투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고. 직장에서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에이전트 서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많은 어떻게 잘 영향을. 활용할 거냐를 또 우리가 네.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패러독스인데요. 오히려 제일 많은 실업과 제일 많은 임팩트를 주는 시장이 어딜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이에요. 이제 코딩 배울 필요 없다. 라는 게 젠슨 왕이 한 얘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점점 그 시장으로 제일 빨리 가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작년 봄까지라고 볼게요. 네네네. 작년 봄까지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우리나라 직군 중에서 또는 직종 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빨리 오른 직군이 어디죠? 개발자 직군이요. 아, 맞아요. 예. 예, 저 어디 판교 가면은 막 그 6개월마다 퇴사하고 직장 옮기면은 급여가 2배가 돼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억,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막 몸값이. 예, 몸값이. 그럼 그 친구들이 그만큼의 성과를 냈었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 갑자기 비대면 한다고 했고 또 코로나 때 돈을 푸니까 돈이 갈 데 없으니까 비대면 하는 서비스나 스타트업으로 다 몰렸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투자 받은 돈 갖고 하니까 막 물밀듯이 돈을 써댔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했던.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90%가 대부분 앱이라도 만들고 웹페이지라도 만드니까. 그리고 거대 기업인 네이버나 뭐나 뭐 이런 때가 주가가 최고였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벌려야 될 때니까 개발자를 막 끌어들여갔죠. 네. 그랬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 스타트업 거의 다 구조조정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를 포함한 네페라쿠펜가 뭐 하는 것들도 네네네. 뭐 개발자 안 뽑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또 인공지능으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아니요. 대한민국은 그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3, 4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실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개발자들. 진짜 실업이 된 거냐라고 보면은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린 실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어나운스인 건 맞아요. 지난달에도 10,000명 명 해고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근데 밸리에서만. 또 그 빅테크 기업에 있다가 또 스타트업으로 또 가서 스타트업으로도 못 가요, 지금은.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엄청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막 개발자로. 개발자 과거에 실업자. 막 뭔가 몇십만 달러 받던 사람들이요. 네, 실업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왜 못 가냐? 스타트업은 투자를 못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금리 시절이라.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코딩 학원하고 외국어 학원이라고. 네. 실제로요.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딜로이트 거예요? 아니다. 딜로이트가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들이죠. 맥킨지 아니면 뭐 맥킨지예요. 보스턴이겠죠.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대충 그 세계 작년도에 이름 되면 셋 중에 하나 맞습니다. 맥킨지입니다. 맥킨지가 작년에 실제로 리포트를 내놨어요. 예. 가장 임팩트를 심하게 받는 직종과 산업군이 어디냐? 극단적인 데가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이에요. 그 부문이 생산성이 제일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생성 AI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일 고가의 인력들이 높은 돈을 받아가면서 100% 수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자동화되는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되고 그냥 말로 이런 당장은 프로그램 아닐 만들어줘. 텐데. 예. 결국은 누가 더 필요하냐?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AI 프로그램 만드는 소수의 개발자 몸값은 더 올라가죠. 그런데 보통 개발자들이 하는 것들은 AI가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르네상스 시대 때 네. 사진기가 나오면서 양극화가 됐거든요. 예.
사진기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젠 그 초상화를 안 그려요.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화가들은 다 굶고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그림만 그리던 사람들. 네, 이거나 실력 없는 사람들은 사진기가 훨씬 더 멋있고 잘 나오니까. 그러다 빨리 캐리커처를 그리든지 카툰을 그리든지 아니면 했어야 유명해지거나 해야 되는 거죠. 되는데. 네. 똑같은 시장이 지금 번역 시장이 그래요. 전 세계 번역 시장이 지금 자동 번역 웬만하면 쓰잖아요. 그렇죠. 번역 시장은 더 커졌어요. 더 커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는 번역을 못했었던 시장까지도 왜냐하면 루마니아어로 번역을 해야 돼. 러시아로 번역해. 사람 구하기 힘들죠. 사람 구하기 힘들고 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구글에 돌리거나 어디 돌리면 번역은 되거든요. 초벌 네네. 번역은. 네네. 네. 그래서 번역을 하는 시장 자체는 더 커졌어요. 그럼 번역사들이 돈을 버냐 더? 아니요. 번역사가 극단적이 됐어요. 번역 품질이 기계가 쫓아오기 못하는 수준의 번역 품질을 내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봉이 몇배가 올라갔어요. 완전 전문 영역. 네. 외교 막 경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번역 품질 중에서도 의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예를 들자면은 저 영화 번역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드라마 의역 번역하는 중에서.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럭저럭 번역을 했던 수많은 번역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단가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게 지금 3년 만에 이뤄진 상황이거든요. 개발자 시장이나 소프트웨어 시장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진짜 실력 있고 오히려 AI를 만드는 AI 엔지니어들, AI 개발자들은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AI가 코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그래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군에 가 있거든요. 예. 제 아들이 군대에서 요즘은 좋아할 시절이 예. 그래서 전화기로 매일 받고 네, 프로그램도 네. 짜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모르 짜니? 그럼 챗GPT 갖고 물어보면서 프로그램을 짠대요. 와,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로 GPT를 포함한 코드 라마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오픈소스가 프로그램 짜주는 게 인간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평균 개발자의 지금 9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하위 30%, 40%보다는 개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개발자 하위 3, 40%보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오히려 임팩트가 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본다면 먼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될 거가 이제 큰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하고 직종 중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손으로 일일이 하는 대면 서비스와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서비스들. 대표적인 게 코딩을 하는 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서비스들은 건 임팩트가 엄청 크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대면 서비스는 콜센터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영어로는 커스터머 오퍼레이션스라고 얘기해요. 그 시장을. 이 시장도 임팩트가 엄청 클 겁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보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맥킨지 앤 컴퍼니 얘기예요. 이야, 이거 되게 무시무시해집니다. 이야. 근데 그 아드님도 그쪽으로 이제 공부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건 제 아들은 하드웨어 쪽이에요. 하드웨어 개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직접 개발하거나. 모르겠어요. 이야. 그 아까 그 엔비디아 주주라는 아드님. 네. 네, 엄마가 그 아들의 엄마가 주주랍니다. 돈 좀 벌었대요. 아니 근데 이게 에이전트 중에서 지금 이제 침투하고 있는 것 보면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일종의 그럼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나? 아직까지는 에이전트는 아니고 기능이죠. 기능성인 거예요. 뭐 사진 찍어서 그 배경을 지운다든지 뭐 또 뭐를 더 부각한다든지 하는 기능성인데 에이전트는 그것까지도 자동화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야 될 길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파일럿은 일종의 코파일럿이다. 네, 코파일럿 같은 부류가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그 AI 서비스 한다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협업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팀즈예요. 그래요? 네, 저희 회사도 팀즈를 쓰거든요. 이제 거기 입점을 해서 이 서비스를 그럼 전 세계인에게 선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오해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전체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개방형 플랫폼이에요. 개방형? 네, 그래서 그 안에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앱마켓 같은 거죠? 앱마켓 같은 게 있는 거예요. GPTS 같은? 하고는 다른데. 그것도 다른가? 네. 어려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그냥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나 그룹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화상회의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저 친한 회사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인데 네네네. 이스트 소프트에서 영상 생성하고 가상인간 하는 서비스를 얹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상인간은 솔트룩스도 있잖아요. 저희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 네, 저희 자회사도 팀즈에다 올리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입점을 해서 누구 거를 쓰냐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솔트룩스 거는 조금 덜 알려져 있어서. 네네네. 예, 왜냐면 이스트 소프트 거는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잘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좋은 회사예요, 이스트. 솔트... 저한테 가끔 선물도 보내주세요. 설 때, 추석 때. 설때수 그때 저도 보내고. 약간 그러면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이제 솔트룩스가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단기적인 시장으로는요. 공공 및 기업에서의 온프레미스 AI 사업이에요. 온프레미스 AI 사업. 온프레미스는 설치형 AI 사업. 설치형 AI 사업. 공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챗GPT나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거를 공공에서 못 쓰게 해요. 다 유출돼 버릴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뭐 내부에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 정리해줘라는 거를 서버에 올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내부에서 공공으로 보자면은 내부에서 장관님도 있고 뭐 차관님이 있고 막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멱살 짚고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논쟁하고 그러면 회의록 쓴다고요. 회의록 쓴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첨예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의 우리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리냐 안 늘리냐 같은 거에 의사결정. 네. 그래서 민감한. 엄청 민감하죠. 군은 또 어떻겠어요? 엄청 민감하죠. 그렇죠. 기재부는 어떻겠어요? 엄청 민감하죠. 네. 지금 청와대는 없어졌지만 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민감하죠. 네. 그럼 그런 안에 있는 게 생산성을 높인다고 저희 회의록하는 거, 야 회의록 요약해봐. 뭐 문서 작성하는 거 뭘 해봐. 파워포인트 만들어봐라.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외부에다 못하니까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설치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해외 걸 서버 쓰면서 할 수는 없으니. 그러고 또 해외 서버에 나가는 게 법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 부문도 있죠. 기업도 삼성, 현대 모두 다 그걸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내부에서. 국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기업들은 다 그 못 쓰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챗GPT나 네. 이런 것.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챗GPT 같은 걸 만든 회사들이 설치를 해주면 되죠. 안에다가. 회사 안에다가. 나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아니라. 왜냐면 그들은 어차피 그걸 공급을 하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회사가 그걸 이제 설치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체 모델로. 그렇죠. 자체 모델로. 또는 뭐 오픈소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경쟁하는 게 다를 테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한 축의 시장은 명백하게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도 지금 이걸로 돈 벌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도요? 네. 공공시장에서? 네. 공공 및 기업 시장에서. 왜냐면 네이버도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좀 속된 말로 사기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의 클로버엑스는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더 똑똑합니다. 네.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거짓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는 벡터로 다 바뀌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상관이 없어져요. 지식 학습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GPT-4나 아니면은 지금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미나이 1.5가 한국어 훨씬 잘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훨씬 더 방대한 거죠. 전 세계로부터 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글 콘텐츠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 사람들이. 네,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이버 입장에선 대국민 서비스 해야죠. 대한민국의 대표 검색회사이면서 포탈이고 기술회사인데요. 해야죠. 근데 그 하는 게 과연 이길 수 있냐. 제미나이하고 GPT-5나 6를. 제미나이 1.5가 나왔다는 얘기는 2.0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길 수 있냐라고 보면 그거 쉽지 않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거기도 고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수, 공기업, 국내 민간기업 시장에서 일단은 좀 먹으려는 시장을. 네, 그렇죠. 저희하고 경쟁자가 아니었는데 이젠 저희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랑 솔트룩스가 경쟁하는 사이네요. 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그들이 안 하지만. 그래서 초반에 되게 많이 걱정도 많으시다.
아니요, 그건 뭐 네이버 때문에 걱정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네이버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포털이나 서비스 기업이 또 못해요.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권한 문제라든지 데이터 처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도 해봤어야 하는. 그렇죠. 뭐 네이버가 삼성 SDS나 LG CNS를 인수합병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또 다른 얘기라. 어쨌든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네. 그게 이제 AI 시장으로 하나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시장이 클 거라고 봐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거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건 국내에서 어쨌든 그게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네. 교육 쪽하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시장이 저는 그 다음에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요. 이커머스요? 예. 이커머스는 대화형 커머스라고도 얘기해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라는 말이 벌써 생기고 있기도 해요. 네. 어떤 물건 찾아줘 이런 거요? 어쩌면 그거 찾아줘. 그럼 그거 찾아주면 야 그거보다 가격 상관없어? 야, 이건 모양이 좀 별로다. 색깔은 이런 거 없니? 개당 단가 더 싼 걸 찾아줘봐 막 이런 뭐 거. 그럴 수 있죠. 원산지는 제가 어디로? 지난주에 뭐 하나 사려고 예. 저 지방 어디 내려가는데 2시간 동안에 쿠팡하고 웹서핑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가격 비교하시고 가격도 뭐 이렇게. 보고 안에 기능도 일일이 읽어보고 야 이거는 뭐가 장점이 있어 그리고 댓글도 다 읽어보고. 좀 비싼 거 사신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뭐 1, 2만 원짜리 사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네요. 재미로 한 4만 원짜리 사는데 그랬거든요. 어. 근데 얘기는 그거를 챗GPT가 다 읽었다고 쳐봐요. 나의 정보를, 내가 아니라 나의 취향을. 쿠팡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그걸 다 알고 있다면 네. 그럼 전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이거 아마존 어디에 있는데 그럴 수 다 있는 거죠. 찾아주고. 예를 들면 제가 저 텀블러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네. 텀블러 스탠리 텀블러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좀 성능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가격은 이런 거 얼마네? 그러면 7만 원짜리부터 얼마까지 있네요. 제일 싼 게 6만 5천 원이고 배송은 3개월 걸려요.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개월이면 3일 걸려요. 야 근데 이거 좀 비싸다. 5만 원짜리는 없니? 생긴 거는 비싸게 생겼고 리뷰들을 보니까 성능도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스탠리는 아니고 짝퉁이긴 한데 이것도 사람들이 진짜 가성비 좋다 그러는데 이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보여줘요. 야 근데 컬러가 이거 똥색 같은 거 이런 거 국방색 말고 나 주황색 좋아하는데 주황색은 없어? 그렇게 쇼핑을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네. 오픈 AI나 구글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그렇기 국내 때문에 기업도 할수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지고 있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쿠팡이 가지고 있고 11번가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빨리 그 네이버는 협업 안 해줄 거고 쿠팡이랑 11번가 뭐 등등 해서 신세계 이마트 그룹 빨리 잡으셔. 굉장히 많은 이제 이커머스에 해당이 되는 쪽이 과거에는 지금 어떻게 이커머스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검색부터 하시잖아요. 예. 검색부터 하시잖아요. 물건 찾을 때 검색 찾지 거기 내가 일일이 카테고리 들어가세요? 안 찾잖아요. 검색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뚜껑 있는 텀블러. 그렇죠. 예. 뚜껑 있는 스탠리 닮은 텀블러 뭐 네. 이렇게 이제 치시면 그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검색을 대체하는 게 뭐예요? 챗GPT잖아요. 네. 근데 검색을 제일 많이 쓰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기업 내 엔터프라이즈나 공공 같은 내부의 문서 시장이 있는 거고요. 문서 시장이라고 볼게요. 다큐멘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을 어디서 많이 써요? 쇼핑몰이나 그렇죠. 쇼핑 쪽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도 상업 시장이 커질 제일 수가 크니까. 없죠. 네. 근데 이거 모르긴 몰라도 쿠팡은 이미 할 것 같은데요. 쿠팡 시작했죠. 당연히요. 네. 네이버도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쿠팡은 네. 맨날 자기네가 뭐 물류, 뭐 쇼핑 회사 아니다, IT 기업이다 맨날 그럼요. 그러거든요. 그거 사실이니까요. 자체적으로 해요? 그럼요. 쿠팡이 굉장히 많은 AI 개발자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쿠팡하고 네이버만 할 수 있냐? 그럼 우리나라 유통회사하고 다 쇼핑몰이 해야죠.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치열한 경쟁이 되면서 시장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보냐? 국내 시장이죠. 그런데 테무 같은 데나 알리 같은 데가 도대체 여기다 그걸 붙여서 변화가 만들면 어떤 또 임팩트를 글로벌리 주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무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솔직히는 이런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디 같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온 데가 네.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이제 IR 측면에서.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랑 한 가족이 된 다이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퀘스트라는 회사인데 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AI 다이캐스트. 회사라고 저희가 합병을 했고요. 아, 인수하셨다는. 네, 인수했고요. 이 회사도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쇼핑몰들이에요. 대한민국 쇼핑몰의 검색 엔진 1위 회사입니다. 그 저희가 그 노다지 IR 로트라고 이제 IR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솔트룩스 특집으로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콜 거기서 다이퀘스트 이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희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이경일 대표님한테 빼먹어가지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빼먹는다고. 그래서 이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통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